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북 김제시 원평에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북 김제시 원평이라는 곳에서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고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동네 골목대장으로 또래 친구들을 때리기도 해서 엄마가 사과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보통은 엄마가 다 수습했지만 민수라는 아이의 엄마께서는 저를 직접 찾아와 화를 내셨습니다. 민수 엄마는 제가 혼자 집을 보고 있을 때나 친구들과 놀다 집에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저를 잡아 죽일 듯이 쫓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 엄마가 무서워서 전력 질주로 도망쳤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민수 엄마는 쫓아오기를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3-4번 있었고 어느 날 붉게 노을이 진 저녁에 길에서 민수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다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치는 루트를 잘못 짠 저는 낮은 담벼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벼락을 넘다가 미끄러지는 순간 기억이 사라졌고 다시 깨보니 엄마가 왜 거기서 닫혀 있냐며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민수 엄마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엄마와 목사님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셨고 엄마는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시며 혼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전도사님이 저를 교회 본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없는 날이라 사람도 없고 어둑한 예배당의 본당. 설교대 앞에 저와 전도사님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혼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니 단상 아래에 있는 자물쇠 같은 것을 여셨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린 재가 들어가도 서 있지 못하고 간신히 쭈그리고 앉을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고 저는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집어넣어졌습니다. 입구가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격렬하게 울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울부짖는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며 제발 이 소리가 멈추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그 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더니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저는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당을 나왔고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밖은 푸르스름한 새벽 기온이 감돌고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민수 엄마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수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민수는 조부모님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쫓아오던 여자가 민수 엄마라고 생각했던 것은 민수 곁에 다정하게 있는 아줌마가 민수 엄마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외에는 민수 엄마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엄마와 헤어져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저 역시 어릴 때 그 일을 잊고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확히 그 일이 있은 후 10년이 지난 중학교 2학년 15살 여름방학이었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위치를 알 수 없는 시골이었고 큰 기도원 같은 곳에 여러 교회의 청소년들이 모여 2박 3일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일정들을 잘 따라가고 있었고 이틀째 저녁 예배 이후 단체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방언이라고 아시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언어, 성스러운 언어 같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는 방언의 스타일도 다양하지만 보통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방언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이 모두 방언을 하게 되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 룰인데 방언 소리들이 절정에 달할 때 감은 제 눈 속에 분명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5살 때 제가 갇혀 있었던 그 단상 아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엄마가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며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알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지금 들리는 방언 소리와 같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놀라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방언으로 절규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할머니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인지 특정 종교에 대해 비난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약했던 친구. 그 당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잘 모여 다니던 친구들 무리 중 한 친구는 유독 피부가 하얗고 몸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키도 몸도 왜소한데 첫인상이 무척 예뻐서 기억에 남았던 친구였죠. 그 후 몇몇 친구들과 친해져 무리를 이루고 점심시간엔 함께 밥을 먹고 화장실이나 매점까지 무리지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특히 겁이 많고 몸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잔병치레를 하며 살았습니다. 외동딸인 친구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아침에 학교에 올 때면 주무시는 부모님을 두고 나왔고 밤이 되어 혼자 있는 집에서 잠이 들면 새벽녘에야 부모님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친구 집에 놀러가서 떡볶이나 라면을 해먹고 아이돌이 나오는 TV를 보며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피곤이 돌아오실 친구 부모님 눈치를 보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 먹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는 아쉬워하며 좀 더 있다 가자라며 여운을 남기곤 했습니다. 친구 집은 넓진 않았지만 작은 거실에 큰 난방, 그리고 친구 방과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집이 크진 않아도 친구가 혼자 있기엔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감기 몸살 기운에 학교에서도 잠만 자다가 점심을 먹고 양호실에 갔다가 조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이라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은 집까지는 못 데려다주고 교문까지 배웅했죠. 괜찮겠냐? 그냥 수업 끝나고 같이 가지 그랬어. 친구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양호실에서 누워있는데 자꾸 가위만 눌려서 집에 가서 편히 잘래. 가위가 뭐야? 내가 몸이 허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지. 엄마한테 일찍 오라 해봐. 엄마도 모소시잖아. 집에 가서 보일러 틀고 자면 되지. 걱정 말고 들어가. 친구가 힘없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아픈 친구에게 피해 갈까 싶어 문자만 보냈을 뿐 전화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도 오지 않자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가 몸이 많이 아파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친구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난 거 아니냐며 발만 동동 구르던 차에 다행히도 다음날 학교에 나왔습니다. 다들 걱정하느라 아침부터 친구에게 소리쳤는데 그 친구는 창백한 얼굴에 푸른 입술을 하고 말없이 시 굽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친구가 회복되자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점심을 먹다 간담이 서늘해졌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후 2시 반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낮은데도 어둡고 싸늘했다 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집안의 불을 모두 켜고 컴퓨터와 TV, 욕실까지 켜둔 채 보일러를 올리고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던 친구는 가위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플 때마다 속옷 입은 긴 머리에 귀신들이 나타나 괴롭힌다고 합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양호실에서 잠을 잘 때도 귀신들이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일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이 있어 그냥 꿈인가 보다 하고 넘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귀신 하나쯤 나오려니 하고 무시하려 했는데 눈을 떠보니 4~5명의 귀신이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본능적으로 버티며 어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다급히 주변을 살피자 발밑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라디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걸 잡으면 깨어나겠지라는 생각에 발가락으로 플러그를 뽑으려던 순간 귀신들 중 빨간 입술을 한 여자가 전현 다리 잡아라고 소리치더랍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일제히 다리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구는 온 힘을 다해 다리를 뻗어 엄지와 집게 발가락 사이에 플러그를 끼우고 발을 당겼습니다. 그 순간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뽑히며 가위가 풀렸고 귀신들도 사라졌습니다. 기운이 빠진 친구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얼마나 잤는지 방 안은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분명 불을 켜고 잤는데
하고 일어나 보니 발밑에 라디오가 있었고 엄지와 집게 발가락 사이엔 라디오 플러그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며 이게 뭐지? 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플러그를 빼자 조용한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년아,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전원도 꺼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의 친구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1층이었던 집에서 경비실까지 달려가 경비 아저씨께 우리 집에 누가 있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아저씨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도둑이 든 거냐는 아저씨의 말에 무서운 나머지 자기가 잘못 봤다고 하며 달달 떨면서 경비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에게 연락한 친구는 엄마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방에 핸드폰을 놓고 와 연락할 수 없었다며 어색하게 웃는 친구에게 우리는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가 점집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 보살님께서는 친구를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를 오느냐. 너는 음기가 강해서 귀신들이 좋아하고 냄새 맡고 달려드는 체질이야. 너희 집 조상신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그 덕에 살았다. 그리고 보살님은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믿음을 가지고 다니며 절대 음기가 넘치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 이 이야기가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한때 연약했던 친구는 이제 웬만한 남자보다 술을 잘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약했던 학창시절과 달리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친구를 보며 사람은 밝은 생각으로 지내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밝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택시 운전 중 만난 귀신. 택시 경력 2년 차이던 어느 월요일 새벽 1시경. 부산 사면 로터리에서 주례로 가는 젊은 남자 손님 한 사람을 앞자리에 태웠습니다. 제가 몰던 스텔라 택시는 신암 굴다리를 막 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육교와 인도, 차도를 막는 가드펜스가 있지만 그 당시엔 아무런 방해물 없이 탁 트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측 인도 쪽에 서서면 방면으로 빨간 소복을 입은 단발머리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아가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고무신을 신고 오른손 검지에 빨간 복주머니를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깡충깡충 걸어오고 있었죠. 처음엔 합승을 할 손님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그녀의 얼굴은 실핏줄이 다 드러나 보일 만큼 창백했고 입술은 아주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붉은 광채로 뒤덮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그 눈이 귀까지 길게 찢어지더니 코는 메브리코처럼 끝이 길어져 뾰족해지고 입은 귀까지 쭉 찢어지면서 모든 이빨이 송곳을 거꾸로 박아놓은 듯 뾰족해졌습니다. 혀는 가슴까지 축 늘어졌고 단발머리가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자라났습니다. 복주머니는 왼손으로 옮겨잡고 매니큐어도 안 칠한 맨손톱은 한 뼘 가까이 자라났습니다. 황당한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니 거리는 불과 6에서 7m 정도였습니다. 옆자리의 승객은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상반신만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더니 몸을 한 바퀴 꼬아 꽈배기 모양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속도는 느렸지만 저는 얼른 기어를 1단에 넣고 대명극장 삼거리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악셀을 요란하게 밟으며 도망쳤습니다. 옆자리의 승객에게 아저씨, 귀신이야 라고 외치니 그 승객은 두리번거리며 기사 아저씨, 술 드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나 뒷자리에 탔나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승객을 내려주고 서면으로 빈차로 돌아가며 신암굴다리 그 자리 반대 차선에서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생생히 목격한 일이라 헛것이라 치부할 수도 없어서 다시 서면 로터리에서 유턴해 뒷자리에 사상터미널로 간다는 여자 손님을 태우고 제가 방금 신암 굴다리에서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승객은 제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무시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꿈속에서조차 그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승객들에게 1000번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피곤했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컨디션도 아주 좋았습니다. 왜 제 눈에 그런 귀신이 보였던 걸까요?
저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고 무당 푸닥거리 같은 것도 받아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신기한 일을 겪다니. 여러분은 왜 제가 그런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인생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한 승객 중 유일하게 어느 비구니 스님이 저를 믿어주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택시를 타고 간 거리가 짧아서 제대로 못 들은 게 아쉽기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반지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엄마랑 단둘이 반지하 빌라에서 살았어요. 군대 가기 직전 약 1년 동안 집 근처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밤 10시에 여자 직원과 교대하고 아침 6시에 점장님과 교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야간 근무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밤낮이 바뀌면서 취객이나 양아치 같은 별의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지치곤 했죠. 피곤해서 신문 배달 아저씨가 올 때까지 잠깐 졸고 집에 오면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와서 아침 9시쯤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부엌에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없이 문을 다시 쿵쿵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다시 누구신데요? 라고 물었지만 여전히 대답 없이 문만 두드리더군요. 처음에는 누가 왔나 보다 싶었고 두 번째에는 좀 이상하네 싶었어요. 가끔 일본에서 건너온 사이비 교도들이 와서 믿으세요 하며 전도하기도 해서 그런 건가 싶었죠. 그런데 세 번째가 되니 등 쪽이 쭈뼛서면서 싸한 기분이 들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라고 크게 말하자 그제서야 아닙니다라고 하더니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킥복싱을 하던 시절이라 장난인가 싶어서 쫓아가려 했는데 엄마가 말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쫓아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대체 뭐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도 소름 돋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뒤에 이사를 갔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와 가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뭐였을까? 하면서 말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천장. 25살의 평범한 사회인입니다. 2년 전 여름에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해 여름, 평소처럼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룩인가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80년대에 유행했던 여학생의 따은 양갈래 머리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천장에 보이는 겁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 기묘한 상태는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불을 켜거나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나타났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평소처럼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뒷모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개를 돌리려는 것처럼요. 정체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기에 계속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얼굴이 보였는데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고 입에는 피칠갑을 한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 다시 천장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이후로 천장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그 얼굴만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재앙신. 우리 마을은 큰 도시까지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흔히 말하는 시골 마을이야. 이온몰 같은 건 없지만 슈퍼나 편의점 정도는 있는 곳이지.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을 얘기라는 걸 눈치챌 사람은 아마 동양 사람일 거야. 자, 문제의 신의 신혜님에 대해 말해볼게. 우리 마을에선 신의 신혜님이 무해한 존재로 알려져 있어. 하는 일이라곤 사람의 왼쪽 귀에 살며시 신혜라고 속삭이는 것뿐이야. 이름은 흉흉하지만 정말로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이지. 방에 혼자 있을 때 신혜라고 속삭이면 무섭긴 하지만 딱히 해가 되진 않아. 무시하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질려버린 듯 어딘가로 가버리거든. 끈질기게 구는 경우도 있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신의 신혜님 기분에 달린 것 같아. 시간도 장소도 랜덤이야. 혼자 있을 때 들리기도 하고 친구랑 놀고 있을 때 들리기도 하지. 방금 신의 신혜님한테 신혜라는 말 들었어. 라며 초등학생들이 자랑하듯 얘기할 정도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겐 당연한 존재로 여겨져.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겐 평범한 존재였는데 문명기와의 바람이 우리 마을에도 불어닥쳤어. 전기톱이 산을 개척하고 불도저가 땅을 갈아엎으며 뉴타운을 개발했지. 주택가가 새로 생겼고 그곳엔 공장 같은 일터도 있어서 큰 마을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게 됐어. 우리 마을은 친척들이 살기도 하고 폐쇄적이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들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딱 하나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된 건 바로 신혜님이었어. 신혜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불길해서 우리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신혜님을 언급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떨어졌어. 어른들도 TV에서 본 상식이 있으니 새로운 사람들에게 괜한 겁을 줄 필요도 없고 이상한 종교로 오해받는 것도 싫어서 모두가 신혜님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됐지.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새로 생긴 뉴타운 쪽에서 자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거야. 신혜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진 거지. 귓가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계속 신혜라고 말하니 버틸 수 있겠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신혜님이 무해하다는 걸 알고 있어 안심하고 지냈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인생이 내리막일 때 신혜라고 속삭이면 그애 죽겠지라고 당신아는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신혜님은 원래 쇼와 시대의 친혜라고 불렸대. 미라면에 나오는 악당 조직 이름이 신혜단인데 그 발음과 비슷해서 신혜님으로 바뀌었지. 미라면은 1971년 작품이니까 이제 50년도 더 된 옛날 히어로야. 우리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에는 귓가에 친혜라는 속삭임을 들으며 자랐다고 하더라. 하지만 미라맨 방영 이후 친혜에서 신혜로 바뀌었다고 해. 시간이 지나면서 친혜는 사라지고 신혜님만 남게 된 거야. 옛날에는 왼쪽 귀에 친혜라고 속삭였고 지금은 신혜라고 속삭이고 있어. 설마 신혜님이 미라맨에 빠졌을 리도 없는데 이상하긴 했지. 그 사이에도 뉴타운 사람들은 점점 이상해져 갔어. 한 예로 A군 얘기를 해줄게.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내 동생이 A군의 친구였어. A군은 우리 집에도 놀러오는 예의 바른 아이였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A군이 놀러오지 않는 거야. 한 달 가까이 학교에도 나오지 않으니 동생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동생이 알아보려 했지만 어린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이라 성과는 없었지. 나는 A군이 왕따를 당하는 건가 싶었지만 상황은 달랐어. 동생과 A군의 말을 들어보니 적의 정체가 바로 얼굴 괴물 혹은 신혜님이라는 거였어. 우리는 A군의 집으로 병문안을 갔어. 그곳에서 초취한 A군의 어머니를 만났어. 아들이 한 달 넘게 등교하지 못하자 어머니는 참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 처음엔 우리를 들이기 꺼려하는 듯했지만 동생이 억지를 부려 결국 들여보내줬어. A군은 어머니만큼이나 초췌했어. 볼이 해숙해지고 눈이 충혈된 채 왼쪽 어깨를 치며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모습이었어. 나는 신혜님을 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 신혜님이 항상 왼쪽 귀에 속삭이며 약간 왼쪽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야. A군은 몇 달 전에 왼쪽에서 소리를 듣고 돌아봤는데 신혜님의 모습을 보고 말았대. 그 이후로 신혜님이 거의 매일 들러붙어 속삭였다는 거야. A군이 잠들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초췌해진 건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어. 24시간 내내 속삭임을 듣다 보니 잠들 수 없었던 거지. 나는 A군에게 신혜님은 무시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알려줬지만 A군은 고개를 저으며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 할아버지께서 들었던 친혜, 내게 들렸던 신혜와 달리 A군에게는 말이 들렸던 거야. A군은 정확한 발음을 듣고 만 거지. A군이 그려준 신혜님의 모습은 얼굴에서 팔다리가 자라난 형태였고 눈은 까맣게 칠해져 있었어. 이 커다란 얼굴이 왼쪽 어깨에 올라타 작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속삭인다고 했지. 나는 도움을 주려 했지만 신혜님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 기대어 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 장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요괴 퇴치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신혜님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유일한 대처법이었던 거야. 그러나 A군은 신혜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어. 그건 바로 왼쪽 귀를 잘라내는 것이었지. 잠을 못 이겨 주방에서 식칼로 왼쪽 귀를 잘라냈고 그 일로 구급차가 오게 되었어. A군 내 가족은 멀리 이사를 갔고 시간이 흐르며 소식은 끊겼지만 신혜님의 속삭임은 사라졌다고 들었어. 신혜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괜한 일에 엮이지 말라고 하셨어. 신혜님은 재앙신의 일종으로 악인은 없으나 접촉 자체가 해롭다고 해.
어쨌든 신혜님은 여전히 우리 마을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절대로 알고 싶진 않아. 일곱 번째 이야기, 신촌 메가박스 괴담. 첫 번째 귀신 이야기. 신촌 메가박스에서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입니다. 신촌 메가박스는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심야 영화 시간에 한 명이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언제 입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영을 해야 합니다. 영화 시작 전 화면을 체크하려고 들어갔을 때 제일 앞줄 좌석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등을 돌리고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한 후에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 부정하며 다시 체크를 하고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입장받는 줄에 서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귀신 이야기. 메가박스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사람도 많고 옷가게도 많았습니다. 몇 년 전 메가박스 특별전에서 여고괴담 2를 상영한다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옷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고 통행 가능한 통로는 엘리베이터 2개뿐이었습니다. 영화관은 사람이 거의 없어 싸늘한 기온이 돌았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저를 포함해 대여섯 명만 있었습니다. 문 쪽에는 여직원 한 명이 서 있고 남자 직원이 문에 서 있다가 맨 앞쪽에 앉아 서로 대화하면서 번갈아가며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두 직원이 한 번씩 서서 관객 쪽을 확인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라 집중하고 싶었지만 관객도 없고 직원 두 명이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귀신 이야기. 성수기에는 메가박스에 사람이 많아 매우 복잡합니다. 입장과 퇴장 동선이 한 층에 몰려 있어 더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가운데가 이상합니다. 5명에서 6명이 타면 정원초가 벨이 울립니다. 정원초가가 20명인데도 말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일본 러브호텔 청소. 저는 잠시 일본에 놀러 갔다가 러브호텔에서 방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일이 나름 편하고 시급도 괜찮았습니다. 방이 24개 정도 있는 4층짜리 러브호텔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을 받고 방에 들어간 도우미 여성이 방을 돌연 바꿔달라는 겁니다. 매니저가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약간 보는 눈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방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처음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뭔 이상한 여자가 와서 헛소리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매니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몇 년 전쯤 한 여자가 그 방에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귀신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더군요. 그 방은 405호였습니다. 야간 청소를 하기 위해 손님이 거의 없을 때 혼자 405호를 청소하고 있으면 왠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귀신이 뒤통수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4층을 돌아다니면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야간에는 집중 청소라고 해서 2개의 방을 2시간 동안 구석구석 치우는데 꼭 4층 방들을 치우고 돌아오면 가위 눌림이 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기가 센 편이라 금방 가위를 풀고 일어났지만 정말 정신이 또렷하고 사지의 감각이 다 있는데 눈만 살짝 떠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아무래도 자살한 귀신이 사람에게 들러붙어 해코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텔 옆이 공원이라 길고양이들도 많았는데 이 녀석들이 가끔 호텔에 침입해서 비상구를 통해 3층으로 올라와 활개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4층에는 올라오지 않더군요. 그냥 층수가 높아서 안 올라온 건지 비상계단이 있어 올라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어서 안 올라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로는 가위 눌림도 없어졌고 평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사형수. 70년대 일본의 어느 교도소에 사형을 기다리던 사형수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죄목은 살인죄로 외도를 저지른 부인을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간수들은 그를 조용한 카즈야, 조용한 217번이라고 불렀다. 그는 매우 조용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며 매일 죽은 부인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첫 몇 년은 그에게 매우 힘들었다. 교도소라는 낯선 환경, 부인을 죽였다는 자책감, 그리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그는 몇 차례 자해와 자살을 시도했고
간수들에게 골치덩이로 찍혀 불필요한 폭력을 당하거나 구속복을 입고 독방에 수감되곤 했다. 그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건 간수 중에서 가장 고참이었던 사토루가 그를 전담하면서부터였다. 경험이 많았던 사토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즈야를 찾아와 이런저런 잡담으로 그와 대화를 이어갔다. 사토루의 도움 덕분에 카즈야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평소처럼 사토루와 잡담을 나누던 카즈야가 말했다. 다른 건 다 그립지 않은데 카스테라가 먹고 싶네요. 그날 이후로 사토루는 가끔씩 카즈야에게 몰래 카스테라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카스테라는 사토루와 카즈야 둘만의 비밀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둘은 서로의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사토루의 고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사토루는 휴가를 내어 고향에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교도소로 복귀했다. 출근길에 카즈야 생각이 난 사토루는 그를 위해 카스테라 하나를 챙겼다.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동료 간수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저께 217번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토루가 바라던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랐던 그 날이 결국 온 것이었다. 사토루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카즈야를 위해 가져온 카스테라를 들고 그의 독방으로 향했다. 독방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카즈야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토루는 카스테라를 내려두고 합장을 하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 그날 밤 잠들어 있던 사토루의 꿈속에 카즈야가 나타났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카스테라 잘 먹을게요. 건강하세요. 카즈야는 무척 행복한 얼굴로 사토루에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다음 날 교도소로 출근한 사토루는 꿈이 떠올라 카즈야의 독방으로 향했다. 그리운 마음에 독방 안을 들여다보던 사토루는 눈을 의심했다. 어제 놔둔 카스테라는 뜯겨진 빈 봉지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다. 10번째 이야기, 학원 선생님의 공포 체험담.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시절 다니던 학원 선생님의 체험담입니다. 선생님은 유명해지기 전 북두의권 주제가로 유명한 톰캣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멤버인 친구에게 베이스를 주기로 해서 자가용을 타고 친구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고 시골이라 길이 낯설었으며 주변에 사람이나 자동차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민가가 보였지만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시골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교차로에서 전화박스를 발견해 친구에게 길을 확인하기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를 써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가 전화박스로 가기 위해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꺾어 차를 정차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차는 북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전화는 사방으로 뻗어있는 길, 북쪽 길 방향에 있었는데 그 길은 가파른 오르막길이어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부분보다 위쪽은 깜깜했습니다. 선생님은 전화박스에 들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서 무의식적으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쪽을 보았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며 길을 묻고 있는 사이 그 길 위쪽 암흑 속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뭐지? 처음엔 공사 현장 간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자 그림이 있는 간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시 보니 그건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친구가 왜 그래? 라고 물어왔고 선생님은 아니, 웬 여자애가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것은 천천히 선생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거의 전신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단발머리의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야, 거기 민가도 없는데 새벽 1시에 이상하지 않아 라며 불안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화박스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화박스에서 뛰어나간 순간 그것이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죄어들 듯한 공포를 느끼며 선생님은 바로 차에 뛰어들었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앞 유리에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의 얼굴은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고 입 안은 새빨갰으며 이가 보이지 않아 더욱 무시무시했습니다.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급발진하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친구 집까지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 후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근처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었고 그 여자아이가 거기서 탈출한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차로 서쪽에 공원이 있었는데 몇 년 전 그곳에서 여자아이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성범죄자 등에게 당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엔 단서를 찾기 어려워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 선생님은 톰캣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